2016년 제2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공식 위주로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기 모멘트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메타의 막대 자석을 지구 자개의 수평 성분 10.5 A/m 메타인 곳에서 지자기 좌우면으로부터 90도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1은 몇 줄인가? 자, 여기서 지자기 좌우면이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도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죠.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지자기 좌우면, 지구의 표면과 수평된 이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면, 그거를 지자기 좌우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 지자기 좌우면으로부터 90도 회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90도 회전시킬 때 필요한 1은 약 몇 줄인가? 이 문제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두 종류의 유전율 입시론 1, 입시론 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진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보기를 쭉 보니까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 관련된 그 굴절의 법칙, 그때의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자, 답은 3번입니다. E1 sin 세타 1과 E2 sin 세타 2 같고요. D1 sin 세타 1과 D2 sin 세타 2가 같습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식을 이걸로 썼는데 이 공식이죠. 입시론 2는 탄젠트 세타 1과 입시론 2의 탄젠트 세타 1을 곱한 값과 입시론 1의 탄젠트 세타 2를 곱한 값은 같다. 이건데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 그리고 굴절의 법칙 관련된 공식이죠. 이거 꼭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것과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공식을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면판 도체를 간격 D메타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각각의 평면판에 면적이나 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이 평면판 내부의 전기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자, 이 문제는 무한히 넓은 이 평면판 사이에 이 전기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공식이죠, 공식. 이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면판 사이에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면적이나 밀도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1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유전율을 공기 중의 유전율로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단면적이 S메타 제곱, 단위 길이당 권수가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면 요거 식을 한번 유도해 봐라,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자기 인덕턴스는 기본식이죠. L은 I분의 N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Ni는 N파이, 자기 인덕턴스의 전류를 곱한 값은 그 자속의 권수를 곱한 값과 같다. 여기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넘기면 I분의 N파이가 되죠. 근데 자속은 자속의 밀도의 면적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죠. 단위가 웨버잖아요. 그죠? 자속 밀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타 제곱의 면적을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자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그 면적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속 밀도는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자개의 세기 H는 자루의 길이 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L분의 NI로 바꿔주면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수 곱하기 전류의 그 자루의 길이, 요런 공식
자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에 자속,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얘랑 곱해져서 권수의 제곱이 되고요. 얘랑 곱해져서 분모의 li 분의 뮤 s n의 제곱의 i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l분의 뮤 s n의 제곱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 길이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L이 단위 길이 1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뮤 S 권수의 제곱입니다. 근데 권수를 n0라고 줬죠. 그래서 뮤 S n의 제곱.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뭐 자기 인덕턴스 공식을 뭐 따르게 한번 유도해 봐라 이런 문제인데 암기하고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암기하고 가야 될 거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평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메타 제곱이고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퍼 메타 세제곱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몇 파라드 퍼 메타인가? 유전율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우선 정전 에너지 줬죠. 그리고 전속 밀도 줬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정전 에너지는 이 입시론분의 d 제곱. 얘가 유전율이죠.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우선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 우선 에너지 구하는 공식 2분의 1 ED. 이거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서 이 E가 입시론 D로 정리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입시론 D 곱하기 D로 돼서 얘를 정리하면 이 입시론 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얘를 가져온 거예요. 문제에서 유전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로 식을 정리하면 얘랑 자리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입시론의 2 곱하기 정전 에너지 분의 D의 제곱. 문제에서 전속 밀도 줬습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체력당 정전 에너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넣어서 계산기 때려보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파라드 퍼 메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가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해드린 이 내용 엄청 많이 나온 내용이죠. 2는 입시론 전속 밀도 그리고 전속 밀도는 입시론 2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시고 이거를 이쪽에다 대입해서 이런 공식 한번 유도해 보시고요. 이 공식까지 나오면 답 푸는 거는 답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준 단서 여기다 넣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거 꼭 혼자서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자유공간 중에 x가 2, z가 4인 무한장 직선상에 이런 선전화 밀도가 균일하게 있다. 점 0,4,4의 전개 2의 볼트 퍼 메타는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우선 직선상에 선전화 밀도가 있답니다. 어디에? x가 2고 y가 4인 점에 x가 2고 y가 4인 점에 선전화 밀도가 여기가 있대요. 근데 선전화가 뭐 선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뭐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선전화 밀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선전화 밀도에서 0,4,4에 대한 그 점에 대한 전개의 세기 0, x가 0, y가 0, z가 4인 요 점. 즉, 이 선전화 밀도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거죠. 자,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선, 얘를 쭉 당겨보면, 확대해보면 원통이 되겠죠.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원통 도체에 R메타 떨어진 점에 전개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원통 도체에 R메타 떨어진 점에 전개의 세기 2파이 입시론 R분의 이게 떨어진 거리입니다. 분의 선전화 밀도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가 여기가 2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입시론 제로 곱하기 2분의 선전화 밀도 하면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선전화 밀도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이렇게 구하고요. 문제에 보면 요 AX라는 애가 붙었습니다. 얘가 방향이에요, 방향. X방향인데 X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얘는 여기 있는 점의 자개의 세기니까 이 선전화 밀도 기준으로 봐선 자개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AX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좀 공간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예, 이것까지 좀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그런 거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점자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는 전파와 자파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평인 종파이다. 예,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요. 전파, 자파는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횡파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전파는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파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파는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가 전파가 이쪽으로 가면 자파는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가면 자파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진행 방향이 수직인 횡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전위를 이런 벡터로 나타낼 때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공식은 전개는 마이너스 나블라 전위, 이런 식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위의 경도는 전개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즉 전위를 편미분한 값은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식인데요. 이거 우리 그냥 암기하고 가자고요.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나블라, 얘를 또 그라디에이션, GRAD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공식이라는 거. 문제에 그냥 전개의 세기는 하고 얘가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블라, 편미분해라. 이 전위를 편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편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나블라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요 I, J, K가 방향을 나타내고요. 요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얘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해라. 그 나머지 항들은, X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은 상수로 보고 미분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 X를 여기다, V를, 전위 V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자, V. 전위 문제에서 3xy 플러스 z 플러스 4라고 줬습니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넣어서 편미분을 해보면 좀 전에 편미분,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는 x에 관련한 항만 편미분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x에 관련되지 않는 수들은 모두 상수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를 얘가 뭐 ft라고 합시다. 이 함수를 그냥 미분을 할 경우에 미분값 어떻게 나오죠? 그냥 3이 나오죠. 요 x의 1승은 여기 내려가서 곱해주고 x의 0승이 돼서 얘가 1이 되고 요 상수는 그냥 없어집니다. 미분을 하면. 그러면 편미분할 때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나머지 얘네들은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x의 1승을 미분하면 얘 1이 내려와서 3y만 남겠죠. 그래서 3yi.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 그라운드 y분의 그라운드는 y항만 미분을 해라. 그 나머지 항은 상수로 보고 없애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z 플러스 4, 여기 y 없죠. 그래서 얘네들 상수로 보고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여기 y가 있죠. y의 1승이기 때문에 y1 밑에 내려와서 곱해주고 y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3xj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라운드 z분의 그라운드, z항만 미분해라. 자, z항만, 얘 z항 여기 있네요. 나머지 것들은 상수로 보고 없애주면 됩니다. 그럼 z의 1승이기 때문에 1 나와서 여기 1과 1 곱해주면 그냥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과 k가 곱해져서 k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3yi인데 문제에서 i를 먼저 줬죠. 방향을 먼저 써줬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먼저 써주고 식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는 3y, 마이너스 i 3y, 마이너스 j 3x, 마이너스 k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나블라 전이라는 거, 요 공식 마이너스 그라디에이션 v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는 거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요거 편미분하는 연습 이 문제에서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9번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서 점 P의 전개는 세타가 2분의 파이랍니다. 2분의 파이 각도니까 이제 파이는 3.14가 아니고 180도가 되겠죠. 그럼 180도 나누기 2는 세타는 90도가 될 겁니다. 90도에서 어떻게 되는가? 단 세타는 전기 쌍극자 중심에서 축 방향과 점 P를 잇는 선분의 사이각이다. 자,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의 세기 공식 뭐죠? 요거 암기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전기 쌍극자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기 쌍극자 전개의 세기 요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 세타가 90도랍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90도면 몇이죠? 0이죠. 얘 값이 0이 나와요. 근데 얘가 뭐 89도만 돼도 어떤 수가 나와서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가 90보다 작은 각도일 때는 어떤 수가 나오기 때문에 90도보다 큰 값이 전개의 세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90도일 때 전개의 세기는 최소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셔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 세타가 90도일 때 최소의 값을 갖고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갖겠어요? 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즉 이 세타가 0도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 점 P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세타가 90도일 때 최소의 값을 갖고 0도일 때 최대의 값을 갖는다. 요거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감자력이 0인 것은 이 감자력 뭘까요? 자, 자성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성체는 뭐냐면 외부에서 자개를 가했을 때 자석이 되는 물체, 걔네들을 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이렇게 자개를 가하면 이 자성체 내부의 자속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속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한 방향으로 뭉치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성체가 자석이 되는 건데, 이 자성체는 내가 이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싫어해서 그 변화를 그 변화되기 전으로 만들려는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힘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자속이 이렇게 있던 애들이 외부에서 자기를 가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휙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뀐 애들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보내려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자속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속을 감소시키는 힘, 그래서 감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자력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감자력이 0인 것은 환상철심이에요. 이 밑에 해설은 제가 공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환상철심에서의 감자력은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나타내어지는데요. 요 n이 감자율입니다. 그래서 환상철심에서의 감자율은 0이기 때문에 감자력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공식은 이렇게 써놨는데 암기하고 가도 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감자력이 0인 것은 환상철심이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0cm인 반원과 그 양단으로부터 직선으로 된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 0점에서의 자개의 세기와 방향은 자개의 세기와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도선이 이렇게 있답니다. 얘가 반원으로 되어 있대요. 이때 이쪽으로 10A를 흘렸을 경우 요 반원의 요 중심에서의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와 자개의 방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원형 코일 중심 자개의 세기에 관한 공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형 코일 중심 자개의 세기는
이 A분의 I, A가 반지름이죠. 예,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의 2배 한 것 분의 전류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원형 코일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반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원의 자개의 세기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에 2분의 1을 곱해줘서 4A분의 I가 되는 겁니다. 자, A,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 여기서 10cm 줬죠. 10cm는 공식에다 대입할 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대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전류는 10A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얘네들 대입해 보면 4 곱하기 반지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전류 10A 하면 이 반원의 자개의 세기는 25A/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세기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자개의 방향은 앙페르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X로 표시한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요. 자, 이 방향 화살이 쭉 날아가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 있는 화살 날개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X로 표시를 하고요. 화살이 나한테로 쭉 오는 걸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화살 끝에 점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냐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자, 우선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요거 화면이 좀 반대로 돼서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이쪽으로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쭉 했었을 때 이 감기는 내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에요. 자, 전류가 쭉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감기죠. 그래서 그 자개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개는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X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로. 그래서 답은 자개의 세기는 25A/m가 되고요. 자개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얘는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거. 요거 꼭 아시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 자개의 세기 방향, 이 전류의 방향 뭐 이런 것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자개의 방향은 앙페르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요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1과 W2의 에너지를 갖는 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 총 에너지 W와 관계를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콘덴서에서는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었을 때 총 에너지보다 이 두 개의 콘덴서의 에너지를 곱한 게 더 큽니다. 이 W는 합성 에너지고 얘네들은 각각 그 콘덴서들의 에너지를 각각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값이 총 합성 에너지보다 크다. 얘가 답입니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한 변이 L메타 되는 정사각형의 도선 회로에 전류 I아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 중심에서의 자속 밀도는 몇 웨버 퍼 메다 제곱인가? 자, 이런 얘기죠.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게 회로입니다.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속 밀도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H 구하는 공식 알죠? 그래서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파이 L, 이 L이 이 한 변의 길이라고 했죠? L분의 2 루트 2 곱하기 전류를 하면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죠. 이 중심에서의 자속 밀도는 이 자개의 세기에다가 투자율을 곱하면 그때 자속 밀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율 곱한 공식을 문제 보기대로 정리를 하면 파이분의 2 루트 2 투자율 곱하고 길이분의 I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애를 보면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정사각형 회로, 정삼각형 회로, 정육각형 회로 이거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자개의 세기에 투자율을 곱한다는 거. 요거 엄청 자주 나온 거죠. 이거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그림과 같은 원통상 도선 한 가닥이 유전율 입시론인 매질 내에 지표상 H 높이로 지면과 나란히 가설이 맞겠죠. 예. 가설 되어 있을 때 대지와 도선 간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자, 이 문제 딱 봐도 문제와 답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네. 그래서 14번의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환상철심에 권선수가 20인 A코일과 권선수가 80인 B코일이 감겨 있을 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5mH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단 누설 자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이 문제는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코일에 환상철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환상철심에 A코일, 여기를 A코일이라고 하고 여기를 B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코일에는 권선수가 20이고요. 네, 20이고요. B코일에서는 권선수가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코일의 인덕턴스가 5mH라고 했네요. 이때 여기서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라. 예, 이 문제입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 이제 뭘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요 A코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이, 이 자속이 B코일을 지나면서 만들어내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덕턴스의 크기는, 상호 인덕턴스 크기는 B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요 A코일의 인덕턴스를 지나면서 만드는 인덕턴스, 즉 B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호 인덕턴스와 A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호 인덕턴스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의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A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코일의 권수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A코일의 권수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이 상호 인덕턴스 코일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는 NA 분의 LA N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A코일의 인덕턴스 5mH라고 했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B코일의 권수 80 분의 A코일의 권수 20 하면 0.02H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mH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10의 3승을 곱해주면 20mH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호 인덕턴스 공식 중에 또 이거 있거든요.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분의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인덕턴스. 네. 네, 분해가 아니라 루트죠. 그러니까 결합계수 루트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인덕턴스로 상호 인덕턴스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해설을 해놓은 건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인덕턴스 A 코일의 인덕턴스와 B 코일의 인덕턴스의 그 비율은 A 코일의 권수의 제곱 대 B 코일의 권수의 제곱, 이런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를 하면, 자,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LA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권수의 제곱은 B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A 코일의 권수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A 코일은 문제에서 줬지요. A 코일의 인덕턴스는. 근데 B 코일의 인덕턴스를 문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줬는데 얘는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얘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B 코일의 인덕턴스는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얘 넘어가면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B 코일의 인덕턴스가 이렇게 되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 식,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식에 이 B코일의 인덕턴스 구하는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코일의 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결합 개수라고 하는 애인데 누설 자석이 없으면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때는 그냥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그 L1이랑 곱하면 L1, LA 코일의 제곱이 돼서 이 제곱과 이 제곱이 없어지고 이 루트가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크기를 구할 때 제가 유도해낸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이. 자, 그래서 권선수, A 권선수 20회 여기 20 넣고요. B 코일의 권선수 80 여기다 넣고, A 코일의 인덕턴스 여기다가 5mH.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mH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mH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mH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권선수의 크기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A 코일의 권수의 크기와 같다. 요런 식,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면, 요 상호 인덕턴스 구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풀어드린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요 해설에 써놓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겠죠. A 코일의 인덕턴스 대 B 코일의 인덕턴스는 A 코일의 권소수 제곱 대 B 코일의 권소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결합계수 루트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인덕턴스인데 이 문제에서 누설 자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호 결합 계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자기 회로에서 키르요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르요프 법칙. 어떤 거죠? 키르요프의 법칙은 전류의 법칙과 전압 법칙으로 나눠집니다. 전류 법칙은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한 점에서 이렇게 분배가 됐었을 때 이 전류의 크기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의 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I1, I2, I3로 보면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와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전압법칙은 뭐냐면 전압법칙은 여기에 전압을 자,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10V를 가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걸리는 전압,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같다. 이게 키르요프 법칙 제2법칙 전압법칙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얘가 뭐 4V일 때는 얘는 6V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10V를 가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글로 써놓은 건데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임의 결합점에서 유입하는 자속의 대수의 합은 0이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이제 회로로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 회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법칙이에요. 자, 임의 점에 이렇게 임의 결합점에 유입하는 자속의 대수의 합은 0이다. 자, 자속을 이렇게 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눠진 자속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자속이고 자속 1, 자속 2, 자속 3이라고 하면 자속은 자속 1 플러스 자속 2 플러스 자속 3의 크기와 같다. 이게 키르요프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방향이 반대가 됐었을 때, 즉 이 자속의 크기가 마이너스 1번 자속,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2번 자속, 마이너스 3번 자속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크기의 방향이 0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합쳐지는 애의 크기는 얘와 같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자속의 대수합의 크기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식 중에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죠. 포화성 방정식에 나블라의 제곱, V, 전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요 입시론 제곱분의 이게 최적 전압밀도인데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얘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을 때는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 마이너스 나블라 제곱 V의 입시론 분의 최적 전압밀도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또 다이브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브 전개의 세기는 입시론 분의 로 최적 전압밀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공식들은 다 맞는 거겠죠? 문제에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 나머지 공식들 다 지금 외우시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포화송의 방정식만 암기하고 갈게요. 포화송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또 문제에 div 2로 주면 다이브 전개의 세기로 주면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입시론분의 최적 전압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암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은 2번이고요. 이 내용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8번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 효과. 전류 밀도가 도체 중심부에서는 작아지고 표면으로 갈수록 커지는 현상. 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교류에서만 표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덕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 중심부에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고요. 아예 흐르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 표피 부분에 이렇게 몰려서 흐르는 이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까지 표피서부터 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까지의 이 두께를 표피 두께, 침투 깊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투 깊이 구하는 공식 있지요. 루트 해서 각 주파수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2. 근데 이 각 주파수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 그런데 이 도전율은 이 저항률과 역수관계죠. 그래서 저항률로 나타내어지면 루트 저항률 나누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투자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옳은 것을 찾아라. 이 문제죠.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침투 깊이가 얇아진다. 이 침투 깊이와 주파수의 관계. 주파수가 높으면 침투 깊이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즉 침투 깊이는 얇아질 겁니다. 1번이 맞네요. 그죠?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투자율이 크면 표피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자, 투자율이 크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죠. 침투 깊이가 작아졌다는 건 이 두께가 얇아졌다는 얘기예요. 즉 전류가 이 표피 부근에 더욱더 큰 밀도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피 효과는 커진 거예요. 그죠?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투자율이 크면 표피 효과는 적게 나타난다.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표피 효과에 따른 표피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 내용은 이 공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번이 답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표피 효과에 따른 표피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걸 이 문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문제에서 알아가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도전율이 큰 도체에는 표피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자, 볼까요? 도전율이 크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겠죠. 좀 전에 투자율과 같이 이 침투 깊이가 얇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 표피 쪽으로 전류의 밀도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표피 효과가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표피 효과가 적게 나타난 게 아니라 심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요 침투 깊이에 관련된 거,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요거 설명하면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침투 깊이가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적게 되는 거고요. 침투 깊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침투 깊이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패러데이 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의 특징은 진전화가 없는 점에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3번의 내용은 불연속이라고 했죠. 19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압전 효과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자, 압전 효과가 뭐냐면 어떤 물체를 비틀었을 때 그 비트는 힘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하는 효과를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선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압전 효과를 이용하지 않는 건 자속계가 압전 효과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자기약 2016년 제2회 기출문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기자기약 쉽지 않죠? 근데 하지만 그 공식 외워서 간단한 계산 문제 좀 풀고 글로 나온 문제 좀 해결하고 그냥 공식만 찾는 문제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만 암기를 하셔도 한 10문제 이상은 맞히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전기자기약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그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혼자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